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대비 핵심 이론 강의 사회복지조사론의 1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복지조사론은 여러분들이 많이 좀 힘들어하는 영역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시험에서도 많이 어렵게 출제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조사론의 25문제에서 20문제 정도를 예상 목표로 잡고 공부를 하셔도 됩니다. 사회복지조사론의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딱 두 가지 정도로 추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출문제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사회복지조사론의 2011년도 문제부터 현재까지 나왔던 모든 문제들을 보면 난이도가 잘 조절되어 있습니다. 즉, 아주 쉬운 문제에서부터 아주 어려운 문제까지 다양한 문제들이 이미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가장 먼저 보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한 조사론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론 학습을 해야 되는데 그 이론 학습 중에서도 개념을 철저하게 숙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조사에 보면 여러 가지의 표집 방법들이 있습니다. 각각의 표집 방법에 개념이 있을 겁니다. 타당도의 종류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각각의 타당도의 개념을 잡아주시고 신뢰도의 추정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각각의 개념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분석이라든지 실험 설계라든지 단일 사례 연구 설계 이런 것들이 시험에 잘 나오는 것들인데 이게 과연 어떠한 것이냐라고 개념 정리를 가장 먼저 해 주셔야 합니다. 개념 정리가 어느 정도 되면 그때 여러분들은 기출문제를 풀어보시고 그 기출문제에서 난해한 것들이 나오면 그것들을 강의를 통해서 기출문제 강의가 있기 때문에 강의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한 방법으로 해 주시고 여기 핵심 요약 강의죠. 핵심 요약집에 있는 핵심 요약 강의가 그나마 여러분들에게 시험에 잘 출제되는 영역들이다라고 모아놓은 겁니다. 이 내용들을 숙지하는 것이 좋은 학습 방향이 되겠습니다. 1강은 워밍업을 해보겠습니다. 1강 강의에서 한 문제 내지 두 문제가 출제될 수 있는데요. 안 나오지는 않습니다. 나옵니다. 한 문제 내지 두 문제가 출제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부터 보겠습니다. 사회복지조사의 목적과 절차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절차가 되겠죠. 사회복지조사에는 과정이란 게 있습니다. 그것을 묻는 것인데요. 목적을 간단하게 보죠. 사회복지조사이기 때문에 사회적 욕구를 이해하고 사회복지 실천 방법의 기초가 되고 사회복지 실천의 효과를 측정하고 이런 것들을 효과성 평가조사 중에 하나죠. 사회복지 이론과 실천의 과학화, 사회계획 이런 것들이 바로 사회복지조사를 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사회계획은 욕구조사와 관련성이 있겠죠. 욕구를 파악해서 사회계획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조사 절차가 있는데 거기에 별표를 하나 쳐주시고 문제의 선정, 이거를 문제제기라고 하죠. 가설 설정, 연구 대상의 선정, 조사 설계, 다른 말로 조사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개념화 및 조작화가 있습니다. 이 대목이 들어가면 조금 어려워지기 때문에 잘 알아두십사라고 해서 밑줄을 쳤습니다. 개념화 및 조작화는 어떤 이야기냐? 바로 질문지, 즉 촉도를 제작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조사 설계가 끝나면 그 다음에 촉도 구성을 하게 되거든요. 이 촉도 구성이 바로 질문지 제작이 되겠습니다. 질문지 제작이 끝나면 자료 수집을 하고 자료 분석과 해석을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는 겁니다. 조사 절차, 조사 과정에 대해서 판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조사의 과정이 있는데 이 과정 문제도 프로세스 화살표로 해서 시험에 출제된 바가 있습니다. 자, 문제를 제기한다. 문제 제기는 문제 형성과 동의어가 됩니다. 자, 문제 제기가 끝나면 가설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가설 설정이 끝나면 조사 설계, 조사 디자인을 하고, 조사 디자인이 끝나면 자료 수집을 하고, 그 다음 자료 분석과 해석을 하겠죠. 분석과 해석을 거쳐서 논리적으로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순서가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단어들입니다. 여기에서 두 가지를 제가 첨삭을 해보겠습니다. 문제 제기하고 가설을 설정한 다음 이 자리에 바로 연구 대상 선정이 들어갑니다. 연구 대상 선정이 들어가고, 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아까 했던 척도 구성의 개념화 및 조작화입니다. 자료를 수집하기에 앞서서 척도를 제작해야 되겠죠. 이게 바로 개념화 및 조작화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조작화라고 하는 것은 측정 가능하게 하는 것을 조작화라고 합니다. 이 조작화, 나중에 조작적 정의를 배우시게 될 건데, 개념화 및 조작화는 바로 질문지를 작성하는 것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동의어는 척도 구성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사 절차를 쭉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가설 설정에서 가설 나중에 나올 겁니다. 조작적 정의화 하는 겁니다. 가설은 측정 가능하게 두 변수 이상의 잠정적인 진술로서 측정 가능하고 관찰 가능하게 진술해 놓은 것을 가설이라고 말합니다. 조사 디자인, 조사 설계는 연구의 전체적인 과정을 계략적으로 디자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조사 설계라고도 하죠. 자, 조사 과정은 이 정도 설명하고 나중에 뒤에 나오니까 그때 또 보시죠. 자, 2번은 연역법과 귀납법입니다. 별표를 쳐주시기 바랍니다. 연역법과 귀납법은 암기법이 있습니다. 연두귀미입니다. 자, 연두귀미는 연역법은 두괄식이고 귀납법은 미괄식이라는 겁니다. 연역법은 바로 이론이 앞부분에 오는 것이고, 이론이 앞부분에 오는 거고, 귀납법은 이론이 뒷부분에 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거기에 보면 이론, 가설, 조작화, 검증, 이론이 있습니다. 자, 이론에 제가 가로를 쳤죠. 한 사이클이 이론에서부터 검증까지라는 겁니다. 그럼 이론이 앞에 있는 거고요. 귀납법을 보면 주제 선정, 관찰, 유형의 발전, 임시 결론이 있습니다. 임시 결론이 이론이 되는 겁니다. 자, 따라서 이러한 것들로 나오게 되면 이거는 귀납법이다. 이렇게 순서를 묻는 문제가 잘 출제가 됐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순서를 밑에다 써 보겠습니다. 이론이 앞부분에 있다라고 했으니 이론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론의 내용은 이제 선행연구가 되겠죠. 그 다음에 가설을 설정하고, 가설 설정하고 나서 검증을 합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죠. 그리고 나서 다시 이론은 이렇게 깔릴 거예요, 시험에는. 그러면은 이론과 이론이기 때문에 한 사이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론, 가설, 설정, 검증, 이렇게 해서 이론이 앞부분에 오면 우리는 연역법이구나,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가설, 조작화, 검증인데 만약에 조작화가 들어간다면 여기에 조작화가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죠. 우리가 이제 가설을 설정하고 조작하는 작업이 질문지를 작성한다 그랬으니 조작화의 자리는 이쪽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귀납법을 또 써보면, 귀납법은 이론이 뒤쪽에 있는데 우리가 이제 결론, 임시 결론이라고 시험에 나온 적이 있는데 이게 바로 이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주제 선정을 하고, 교재에 있는 대로 주제 선정을 먼저 잡았습니다. 자, 그리고 관찰을 하고, 그 다음에 유형의 발전, 그리고 임시 결론인데 이것을 이론으로 출제를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주제 선정을 다시 줍니다. 시험에서 주제 선정을 다시 주면 여기
겹쳤잖아요. 따라서 한 사이클이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사이클을 묶었을 때 이론이 뒷부분에 있으면 이것은 바로 귀납법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연두, 귀, 미, 연역법과 귀납법은요. 이론이 만들어지면 그 이론을 근거로 해서 검증을 합니다. 따라서 이 두 녀석은 연역법과 귀납법 이 두 가지는 상호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상호 배타적이라고 나오면 틀리고요. 상호 독립적이다 라고 나와도 틀립니다. 상호 보완적이라 해야 됩니다. 상호 보완적 특징이 있다. 이렇게 해서 하나 정리를 해 놓으시죠. 귀납법에 의해서 이론이 나오면 그 이론을 검증하는 겁니다. 가설을 설정해서. 그래서 이렇게 이 귀납법, 연역법, 귀납법, 연역법으로 연구를 해가기 때문에 이것은 상호 보완적인 특징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거기 안에 있는 내용을 보시죠. 연역법, 일반적인 원리를 이론이라 합니다. 일반적인 원리에서 특수한 내용을 추론해내는 논리를 전개하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인 이론에서 출발하여 A는 B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가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를 경험적으로 검증하는 방법으로서 논리적 타당성이 확보되어 과학적 연구에서 많이 쓰는 게 연역법입니다. 귀납법입니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관찰에서 시작하여 끊어요. 일반적인 원리나 이론으로 전개되는 논리적 과정을 말합니다. 이론이 뒷부분에 있다는 거죠. 즉, 특정 현상에 대한 여러 경험적 관찰과 체계적인 반복에 의해 A는 B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일반적인 원리, 즉 이론으로 정립하는 걸 말합니다. 연역법과 귀납법의 관계는 상호 독립적이 아닌 상호 보완적인 관계다. 거기에 밑줄 쫙 쳐주시면 됩니다. 자, 연역법과 귀납법 시험에 잘 출제되니까 꼭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과학 철학입니다. 이 과학 철학에서 시험에 잘 나오는 학자가 토마스 쿤입니다. 토마스 쿤은 바로 과학적 혁명의 학자이기도 하는데요. 이 과학적 혁명이 잘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중심으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기출문제 확인학습이 두 군데 나오죠. 그 내용 연거푸 2개 나오는데 그 내용들도 잘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토마스 쿨은 기존의 패러다임을 부정하고 끊어요. 새롭게 출발할 때 과학은 혁명적의 동그라미 혁명적으로 발달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혁명적이라고 하는 것 혁신적 이렇게 정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사회 구성원의 세계관을 구성하는 패러다임은 고정된 이론 체계가 아니라 끊어요. 과학적 혁명이 이루어지는 동안 끊임없이 변화한다. 이걸 우리가 패러다임의 이동이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토마스 쿤은 과학혁명의 구조를 변증법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변증법의 동그라미요. 어느 한 과학이 체계를 잡기 전의 전 과학의 단계에서 끊어요. 기득권을 잡은 과학이 정상과학이 됩니다. 정상과학의 박스입니다. 정상과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새로운 과학이 등장합니다. 새로운 과학 등장에 밑줄 쳐주시기 바랍니다. 즉, 정상과학에서 위기, 그 다음에 새로운 과학의 구조가 성립되는 건데요. 이 정상과학을 바를 정, 그 다음에 위기를 돌이킬 반, 그 다음에 이 두 가지의 장단점을 보완하는 그러한 것들이 바로 새로운 과학이 되겠죠. 이걸 합이라고 해서 정반합의 원리인 변증법으로 설명하고 있는 게 토마스 쿤의 과학적 혁명입니다. 새로운 이론도 영원히 완벽하지 않는 한 또 다른 위기에 의해 새로운 과학으로 변하게 되는데요. 이게 바로 변증법 패러다임의 역사적 활용이라고 말합니다. 자, 새로운 정상과학이 계속해서 혁명에 의해서 또 다른 새로운 과학, 또 다른 새로운 과학으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변한다는 겁니다. 이것들을 과학적 혁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 토마스 쿤의 이야기를 그림으로 표시를 하면 자, 혁명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우리가 이제 토마스 쿤의 과학적 혁명의 첫 번째, 이것을 우리가 전과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앞전자를 써서 전과학이고, 자, 이것이 혁명에 의해서 정상과학이 됩니다. 혁명에 의해서 정상과학이 됩니다. 이 정상과학은 또 혁명에 의해서 새로운 과학이 됩니다. 계속해서 이러한 패러다임은 변화를 해 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 자리에는 항상 혁명이 들어가죠. 우리는 이 박스를 일종의 패러다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패러다임은 계속해서 변화되고 있죠. 1번, 패러다임의 이동입니다. 2번, 혁명에 의해서 변화됩니다. 혁명에 의해 변화됩니다. 자, 세 번째는 제가 파란색으로 정상과학에 발을 정자를 쓰고, 자, 여기에 이제 위기가 되는 거죠. 이게 위기가 되는 건데 그 위기를 우리가 돌이킬 반자라고 쓸 수 있고 새로운 과학을 합의라고 쓸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변증법적 원리라고 하죠. 변증법적 원리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러한 내용이 바로 여러분 전공서적에 나와 있습니다. 토마스 쿤의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기출문제 확인 학습을 잠깐 보시죠. 사회과학의 패러다임이 폐기되는 경우에는 폐기의 동그라미요. 자연과학의 패러다임에 비해 흔하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회과학의 패러다임은 잘 폐기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건 뒤에서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의 차이점에서 보시면 압니다. 한 시기에 여러 개의 패러다임이 공존할 수도 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과학적인 세계관은 한 시기에 여러 개의 패러다임이 공존할 수도 있는 겁니다. 쿤은 패러다임의 변화를 끊어요. 점진적인 것이 아니라 혁신적인 것으로 본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앞에서 이 혁명이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가 바로 혁신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죠.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떠한 혁명에 의해서, 혁신에 의해서 새로운 과학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일반적으로 패러다임의 우열을 가릴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이 존재하기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어떠한 패러다임이 우월하고 어떠한 패러다임이 열등한지 그러한 우열을 가릴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은 제시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자, 기출문제 확인 학습 이 네 가지는 제가 왜 이것을 해드렸냐면 이러한 이야기를 조금 여러분들이 잘 보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시험에 나왔던 지문들은 한 번 더 곱씹을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첫 번째 요점은 뭐냐? 사회과학의 패러다임 폐기는 자연과학보다는 드물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한 시기에 여러 가지의 패러다임이 공존할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 세 번째, 토마스 쿤은 혁명, 혁신에 의해서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본 것이고, 마지막은 패러다임이 여러 개의 패러다임이 있는데 그 패러다임의 우월과 열등을 구분하는 객관적인 기준은 어렵다. 객관적인 기준을 찾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기출문제 확인 학습을 두 번째 걸 보면 패러다임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패러다임의 내용을 잠깐 보시죠. 같은 시대의 학자들, 동시대의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신념 체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 때 과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 체계, 이 시기에 과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 체계, 이 시기 때 가지고 있는 과학자들의 신념 체계를 바로 패러다임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개별 이론들이 도출되기 위해 필요한 일종의 거시적인 관점으로 어떤 현상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나 이론을 만들기 이전에 현상에 대한 시각을 조직화하는 틀을 말합니다. 어떤 현상에 대한 직접적인 설명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론과 구별이 되고 문제의 제기에서 결론의 도출에 이르기까지 이론 전개의 전 과정에 대한 기본적인 틀과 같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조직화하는 틀, 시각을 조직화하는 틀이라고 했는데 그 시각이 일종의 세계관이에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의 세계관이 있는데 그 과학자들의 세계관이 조직화되는 틀이 있을 거다. 그게 바로 패러다임이다 이 말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그 시대의 과학자들의 신념체계를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후기 실증주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실증주의입니다. 우리는 뒤에서 실증주의, 그 다음에 해석주의 이런 걸 배우실 거예요. 실증주의, 해석주의가 있는데 실증주의는 양적인 연구를 측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질적인 연구를 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객관적인 것을 중시한다면 여기는 바로 주관적인 것을 중시한다. 이렇게 연구자의 주관적인 걸 중시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실증주의가 중요한 단어예요. 지금 거기에 후기 실증주의가 있습니다. 후기 실증주의. 자, 이 해석주의가 있는데 해석주의는 맨 아래에 있는 포스트 모더니즘 패러다임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포스트 뭐뭐 후에 포스트 모더니즘 패러다임과 연관성이 있는 것이 바로 해석주의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이건 나중에 또 정리해 드릴 겁니다. 후기 실증주의 1번 별표 1번이 시험에 나왔던 지문입니다. 후기 실증주의는 비합리적인 인간의 행동조차도 끊어요. 합리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가정한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합리적이란 말과 약간 유사한 단어가 객관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관찰과 측정이 순수하게 객관적일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이 관찰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관찰이라고 하는 것은 연구자의 주관이 들어가거든요. 따라서 관찰과 측정이 순수하게 객관적일 수는 없다. 이렇게 인정하고 들어가는 게 후기 실증주의입니다. 다만 가로 객관성, 정확성, 일반 법칙화를 강조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양적 연구에서 강조하는 것들이죠. 여전히 비객관적인 영향의 최소화를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비객관적인 영향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주관적인 영향을 말하는 건데 그 주관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후기 실증주의다 이 말입니다. 또한 보편적 법칙을 입증하려는 시도 대신 어떤 조건 하에서 개념과 가설이 검증되는지를 조사합니다. 가치나 이데올로기 영향을 줄일 수 있는 논리적인 장치와 관찰 기법을 활용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기본적으로 구조화된 양적 연구 방법을 선호하면서 끊어요. 질적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후기 실증주의는 제가 양적 객관적인 걸 측정한다라고 했죠. 이 후기 실증주의 같은 경우에서는 혼합 방법이란 거 들어보셨죠? 즉 양적 연구를 선호합니다. 양적 연구를 선호하고 거기에 질적 연구를 병행하기도 한다. 질적 연구 병행 가능.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포스트로 갈수록 그러니까 모더니즘 시대 때는 양적 연구를 이제 선호했었고요. 포스트 모더니즘 때는 해석주의, 질적 연구 방법, 주관적인 방법을 강조했었는데 후기로 갈수록 질적 연구 방법도 병행할 수 있다라고 봤습니다. 우리가 이거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걸 뭐라고 하죠? 혼합적인 연구 방법이라고 하죠. 혼합적인 연구 방법도 시험에 잘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참고해야 될 것이 하나 나와요. 비판 사회과학적 패러다임, 비판의 동그라미요. 이걸 갈등 패러다임이라고도 하는데요. 기존 사회 질서의 변화를 추구합니다. 기존 사회 질서, 거기에 비판을 가해요. 비판을 가하면서 우리가 이제 갈등주의 시각을 갖는 사람들이 대개 기존 사회 질서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하죠. 자, 그것을 하는 이유가 뭐냐? 기존 사회 질서를 변화시키기 위한 거예요. 변화의 동그라미. 사회적 조건을 계몽하고 변화시키고 그 말이에요.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발견하고 권력관계를 분석하는 방법을 취하는 것이 비판 사회과학적 패러다임이라고 말합니다. 비판 사회과학적 패러다임은 사회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패러다임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서양의 형이상학이 줄곧 추구해온 실제 자체를 부정합니다. 즉 객관적 실체, 보편성을 부정하고 다양성, 차이, 타자를 강조합니다. 해석주의와 연관성 있는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 패러다임이라겠죠. 따라서 객관적인 거, 양적인 거 이런 것들을 부정합니다. 이런 것들보다는 질적인 측면에서, 주관적인 측면에서 연구하는 것을 선호한다는 것이죠. 포스트 모더니즘의 연구 목적은 해체와 재구성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재구성이란 단어예요. 재구성의 동그라미. 해체는 데리다가 주장하듯이 없애거나 아무 의미가 없도록 무의미화하자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구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해체는 다른 방식으로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구성과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3번 별표, 3번이 시험과 연관된 지문이었습니다. 실증주의가, 앞에서 말했죠. 실증주의가 과학적인 방법과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진리를 밝혀낼 수 있다고 한 것과는 달리 끊어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주관적 동그라미, 주관적인 자료에 의해 연구자가 지닌 관점에 입각해서만 어떤 현상을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즉 연구자의 역할을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위치에서 끊어요. 해석자의 위치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해석자의 위치로 바꾸어 놓았다. 무슨 주의? 해석주의라고 쓰면 됩니다. 해석주의가 바로 질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 패러다임에서 자료는 기존 이데올로기의 해체와 타자성에 대한 관심을 부각시키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존 이데올로기가 뭐겠습니까? 앞 말씀드렸던 실증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기존 이데올로기가 실증주의가 먼저고 해석주의가 나중이기 때문에 실증주의가 바로 기존 이데올로기가 되는 거고요. 그러한 것들의 해체, 그 다음에 타자성에 대해서 이제 강조한다. 이런 것들이 앞에서도 나왔었죠. 그래서 주관적이면서 그 다음에 질적이면서 타자 이런 것에 관심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양성, 차이점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의 차이점에 대해서 봐야 되는데요. 여러분 여기에서 한 문제가 예상되는데 사회과학의 별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회복지조사론을 배우고 있고 사회복지조사는 사회과학적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회과학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첫 번째, 사고의 도식화에 대한 끊어요. 타당성의 의문을 제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 thinking이라고 하는 사고가 있잖아요. 그러한 사고의 도식화를 쉽게 말하면 공식화하는 거거든요. 공식화하는 겁니다. 사고에 대한 공식화가 어렵죠. 사회과학은. 우리가 많은 사회 현상이 있습니다. 그 사회 현상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연구를 하고자 합니다. 그럴 때 이것이면 이것이다 라고 공식화하는 것은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의 도식화에 대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게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확률적으로 설명한다. 확률적으로 설명이 가능하다는 것은 뭐뭐이다가 아니라 뭐뭐일 것이다 이렇게 추론하는 겁니다. 추론 밑에 나올 거예요. 추론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에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추론의 동그라미요. 뭐뭐일 것이다 라고 추론하는 것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사회문화적 특성에 영향을 받는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사회과학이기 때문에 사회과학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사회문화적 영향을 많이 받는 겁니다. 그리고 독창적이고 유일한 성격의 학문의 별표. 우리 사회과학은 인간과 관련된 사회현상이 주된 대상입니다. 인간이라는 매체가 들어가요. 인간에 대한 사회현상, 인간과 관련된 사회현상이 사회과학의 연구 대상이라고요. 따라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유일하고 독창적인 존재입니다. 따라서 이 사회과학도 마찬가지 유일하고 독창적인 성격의 학문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사고의 가능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많은 무궁무진한 사고를 연구에 투입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사회과학적인 연구를 할 때
윤리적인 문제가 나타날 수 있죠. 자연과학보다는 훨씬 많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 가서는 막힐 수 있다, 제한될 수 있다,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험적인 방법을 사회과학은 잘 할 수 없어요. 자연과학 같은 경우는 실험적인 방법을 많이 사용하는데 사회과학적인 연구를 할 때는 실험 연구 방법을 하는 것이 한계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고의 가능성이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의 이론과 단절되지 않는만 동그라미, 않는 상태의 새로운 이론이 도출된다. 거기에 별표를 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존의 이론과 단절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이론이 나온다. 제가 학교폭력을 예로 들었습니다. 학교폭력의 문제는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학교폭력이 나타났던 것에 대한 문제제기와 연구가 있겠죠. 지금도 그런 연구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따라서 과거에 있었던 그러한 사회 이슈, 사회 문제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과 단절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시대에는 예전과는 이게 좀 다르다라고 하는 새로운 것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사회과학이라는 겁니다. 연구자 개인의 가치관 등의 영향을 받습니다. 자, 사회문화의 영향을 받고요. 연구자의 가치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연구자가 어떠한 신념과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그것을, 그 문제를, 이슈를 연구하느냐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겁니다. 인간에 관한 사회현상을 연구 대상으로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인간 동그라미, 사회현상 동그라미, 현상의 내면적 이해에 중점을 둡니다. 내면의 동그라미요. 우리는 사회 문제 안을 들여다봅니다. 그 사회 문제 안을 들여다보면서 질적인 연구를 할 수도 있고 양적인 연구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한 것들이 바로 현상의 내면적인 이해, 거기에 중점을 두는 게 사회과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이해를 시켜드렸어요. 이거는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의 비교해서 외울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회과학적인 부분만 철두철미하게 알아놓으면 됩니다.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해 놓으면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의 비교 문제나 아니면 자연과학에 비해 사회과학의 특징, 이런 문제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판사하지 않겠습니다. 자, 기출문제 확인학습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도록 하죠. 사회복지사에게 과학적 조사 방법론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을 준비하고 있고 거기에 필수 과목으로 사회복지 조사를 배웁니다. 그리고 1교시는요, 사회복지의 기초 과목인데 그 사회복지의 기초에 사회복지 조사가 들어가 있어요. 왜 필요할까요? 1번입니다. 실천 현장에서 수행하는 업무에 조사 관련 지식이 필요합니다. 실천 현장에서 해야 될 조사가 2개 있어요. 욕구조사와 평가조사. 이런 거를 하려면 조사 방법론의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2번째,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실천기술 개발을 위해 필요합니다. 실천기술 개발에 가로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떠한 실천 기법 기술을 활용했습니다. 평가를 하겠죠. 그 평가에서 문제점이 발생하면 그러한 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야 되겠죠. 지역 주민의 욕구조사를 위해 필요하다. 욕구조사 말씀드렸고 밑줄. 사회복지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평가의 동그라미.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 무슨 조사? 평가조사입니다. 1, 2, 3, 4 아시겠죠? 이런 것들이 다 시험에 나왔던 지문들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조사에 윤리가 있죠. 윤리 문제는 꼭 한 문제 나옵니다. 윤리 문제는 안 빠지고 나오니까 정리해 놓으시고요. 연구 대상을 관찰하기에 앞서 끊어요. 그들의 동의를 구해야 되나요? 네, 당연한 겁니다. 고지된 자발적 동의를 받아야 되겠죠. 2번, 반드시 연구로부터 얻을 수 있는 끊어요. 사회적 이득이 비용을 초과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자, 거기 우리가 사회적인 비용이 있고 사회적인 이익이 있잖아요. 이왕이면 이익이 더 높은 게 좋겠죠. 그런데 반드시 이익이 높아야 되나요?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 때도 있어요. 그래서 2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반드시 연구로부터 얻을 수 있는 사회적 이득이 비용을 초과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시험 문제에서는 이렇게 낼 수도 있겠죠.
반드시 사회적 비용이 사회적인 비용을 초과해야 한다. 안 그럴 수도 있거든요. 따라서 그런 지문이 나오면 틀린 지문이에요. 세 번째,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실패도 모두 보고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욕구조사를 했다, 평가조사를 했다라고 가정합시다. 사회복지사로서. 근데 여기에서 어떤 한계가 있었고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말해야죠, 기관장한테.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비밀이 보장되더라도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 별표. 면접조사가 여기에 해당될 수 있거든요. 면접조사는요, 찾아가서 면담하는 겁니다. 따라서 익명성이란 게 없어요. 익명성이란 게 없어요. 단 면접조사 내용은 비밀 보장을 해야 되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같이 읽어요. 시작. 비밀이 보장되더라도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 이게 바로 면접조사의 사례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CF, 익명성과 비밀 보장, 비밀성이 있습니다. 익명성과 비밀성이 같은 말 아닌지 아시죠? 다른 말입니다. 익명성 보장, 조사 대상자의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는 것으로 설문조사 시 조사 대상자의 성명 등을 표기하지 않는 등이 익명성 보장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조사가 뭐죠? 네, 우편조사입니다. 우편조사요. 면접조사에서는 조사 대상자의 익명성 보장이 어렵다고 말씀드렸죠. 익명성 보장이 중요한 조사는 다른 조사 방법을 활용하게 되는데 그게 뭐라고요? 우편조사라고요. 일명 질문지법이라고 하죠. 비밀보장, 조사 대상자의 응답 내용을 노출시키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비밀보장이에요.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조사 대상자의 응답 거부를 유발하게 되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의 이름, 성명이 노출된다? 그럼 응답하지 않을래요?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응답 거부의 유발,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는 거고요. 비밀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조사 대상자의 불성실한 응답 가능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익명성 보장과 비밀 보장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개념이구나. 익명성이 보장되지, 거기 있는데 4번대로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으면서 비밀 보장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 또는 비밀 보장이 되더라도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그게 바로 뭐다? 면접조사다. 이것이 최근 시험에 박스 문제로 나온 거예요. 1, 2, 3, 4가 기역, 니은, 디귿, 리을로 나온 거거든요. 그런 문제를 꼭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자, 기출문제 확인 학습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에 판사한 내용 조사 과정, 그 다음에 연역법과 귀납법, 토마스 쿤의 여기 과학철학, 그 다음에 실증주의 해석주, 이거는 뒤에 질적연구방법론에 또 나올 거예요. 그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워밍업을 해봤습니다. 1교시는 워밍업이고 여기서 한 문제 내지 두 문제가 출제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시작을 하셨으니까 조사 방법론이 조금 어렵더라도 인내심을 갖고 열심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